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교시 첫 번째 교과인 사회복지 실천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론과 두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바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맞으면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은 많은 교집합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강의하는 사람은 지루합니다만은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복습의 효과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긴 수업은 하지 않고 간결하게 소위 출제가 되었던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1교시 과목을 준비할 때처럼 똑같이 필기구 들고,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단권한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시험 전에는 역시 손에 가벼운 노트 한 권 가지고 역시 고득점까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사실은 60점만 맞아 드는데 고득점까지를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해서 입문을 첫 번째 제1장으로 적었습니다. 도대체 사회복지 실천이란 뭘까? 수없이 많은 학자들, 수없이 많은 현장에 있는 실천가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를 보면 5가지로만 우리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개인 목표와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이다.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욕구 충족이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우리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뭐였어요? 사회적 문제와 사회 문제와 사회적 욕구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충족되지 못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또 그런가 하면 해결되지 못한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해결을 돕는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정부의 제도 안에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면 미시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중도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이를 집단 사회사업이라고 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면 이걸 거시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지역사회 복지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들의 욕구 충족이나 이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적 활동이다. 전문적 활동이란 단어죠. 돕는 활동이다. 전문적 활동이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둘째 줄 보시면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활동이다.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활동이에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그들의 내외부의 자원을 발견하고 동원하여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원조 활동이다. 자, 문장이 앞에 길게 형용사구가 2개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든 간에 그들의 욕구에 맞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이런 원조 활동을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적 요구와 사람들의 욕구, 갈망, 기대, 열망 간의 긴장을 중지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사회적 기제로 개인 또는 가족, 집단, 조직, 제도, 지역사회 등등 사회 단위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이다. 자, 이런 식으로 가만히 들어오면 계속 같은 말을 약간씩의 다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정의는 특성이죠. 이건 클라이언트를 돕는 활동이죠. 클라이언트의 뭐를 돕는 활동?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이 되겠어요. 또 이것은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해서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에요. 전문적 활동이죠. 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펼치는 정부의 제도 안에서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 활동이에요. 세 번째 오면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 활동이 되겠어요.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 활동이다. 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문장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실천이란 그 대상을 개인으로 하든 집단으로 하든 지역사회로 하든 간에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변화시키는 원조 활동이 되겠어요. 내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클라이언트의 대상이니까 클라이언트의 내의 여건을 모든 여건을 변화시키는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필요성이나 욕망에 부합할 수도 있는 모든 내유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원조 활동이 되겠어요. 원조 활동. 또 그러면 다섯 번째 보시면 역시 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정부의 제도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적 활동이자 현장에서의 실천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판서까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적어도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신 분으로서 이런 단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강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보는 거죠. 그중에 학자별 정의를 보면 리치몬드의 정의도 있고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는 리치몬드의 정의도 있고 바우어의 정의도 있고 많은 정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보통 전반적인 모든 그게 개별 사회사업이든 집단 사회사업이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는 리치몬드 여사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리치몬드 여사의 정의를 보겠어요. 리치몬드의 정의. 그냥 여기는 리치몬드 여사의 정의도 있고 또 미국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리치몬드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리치몬드 여사는 1917년 사회진단이란 책을 통해서 1917년 사회진단이란 책, 소셜 디아그노시스라는 사회진단이란 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런 정의, 개념적 정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진단의 제도 뭐라고 했냐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자 한번 써볼까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줄 바꿔서 개인과 환경 간에 줄 바꿔서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하여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괜히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에선 여기는 개인적, 심리적 측면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게 되죠. 종래의 개인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내면 상황만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환경까지를 같이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해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볼 때 개인이
그를 둘러싼 환경에 만족을 느끼고 있거나 개인이 그를 둘러싼 환경에 잘 어울리고 있으면 뭐라고 표현하거냐면 참 적응 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를 둘러싼 환경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를 둘러싼 환경에 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부적응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적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균형을 이룬 상태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고 환경과의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뭔가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한다면 부적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이 두 가지를 표현한다면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부적응 상태에 있는 뭔가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조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그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근데 문제는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번역을 하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격 또는 인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도 6살 정도이면 그 기초가 완성되어서 그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다고 설명을 했었고 아들러도 역시 성격이란 말은 쓰지 않고 생활 양식이란 말로 썼습니다만 너댓 살 정도가 되면 그 기초가 완성되어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성격, 융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때문에 융은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일생을 두고 일생에 걸쳐 일관성을 두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환경 속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하는데 일생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어를 인격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퍼스널리티. 사실은 퍼스널리티라는 개념으로 이걸 우리가 또한 성격이라고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개개인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볼 적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뭔가 부조화의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조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그의 성격의 발달을 돕는다는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 다시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리려는 이렇게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리려는 일련의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 나오는 리치몬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또박또박 국어식으로 번역하고 구글 번역기에 넣었을 때 이렇게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해 그 개인의 적응 상태로 복귀를 도모하는 인격 발달을 적응 상태로 복귀를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기출문제를 보면 리치몬드가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해놓고는 인격 발달이라고 쓴 그렇게 답을 한 그런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 발달은 적응 상태로 복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분명히 여기는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시적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미시적 접근이란 말을 설명을 했고 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 조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중재, 화해는 전문가가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미시적 접근이면서 여기는 워커 중심의 치료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리치몬드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접근으로서 미식적 접근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정이란 단어를 통해서 워커 중심의 실천으로서 워커 중심의 치료적 접근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환경 문제를 사회복지 실천에서 같이 언급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존재를 하는데, 갈등론적 관점이 존재하는 이것이 이론화되고 학문적인 영역으로 접목을 하는 것은 197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917년이잖아요. 1917년. 때문에 실질적으로 1970년대 전까지는 1970년대 강까지의 학문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주류는 기능주의였어요. 기능주의에서 바라보는 사회 문제의 원인, 기능주의에서 바라보는 사회 문제의 원인은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응을 사회 문제로 보고, 갈등론에서는 불평등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봤죠. 신갈등론인 통합주의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체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잠시 한번 볼까요? 사회 문제를 기능론에서는 부적응을 사회 문제, 일탈, 탈선 또는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것은 부적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은 불평등을 사회 문제나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봤어요. 불평등. 그에 비해서 신갈등론 통합론이라고 그래요. 통합주의는 해체를 사회 문제나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봤던 겁니다. 여기 나오는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주류는 예나 또한 지금이나 기능론이 되겠는데, 기능론은 결국에 부적응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적응의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해서 적응 상태로, 즉 인격 발달이라고 표현한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일련의 활동, 누가 중심이 든 일련의 활동?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워커가 중심이 든 일련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치몬드 여사에서 거의 연도가 199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92년보다는 1992년에 번역된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치몬드 여사는 이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 정립을 1917년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정의는 읽어는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로 하여금 사회적 기능에 관한 그들의 능력을 강화 또는 회복시키고 그들의 목표에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을 창출하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이다. 결국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든 간에 그들을 돕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어떻게 돕는?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또는 그들의 목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바람직한 정도로 이끌어 올리는데 힘을 실어주는 전문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누가 뭐랬다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리치몬드 여사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통설화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자, 사회문제의 원인 봤습니다. 여기 부적응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일탈이나 또는 탈선이나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자, 이런 등등으로 쓰는 것 등이 바로 부적응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그런 것 등을 일탈, 탈선,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적응이라고 합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이나 또는 박탈이나 또는 실업이나 또는 뭐 배제나 사회적 배제 이런 단어 나와 있죠. 자, 소유나 뭐 이런 등등의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불평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나 사회복지 실천의 그 등장 배경을 불평등에서 잡고 있거든요. 물질적 불평등도 있고 심리적 이런 불평등도 존재를 합니다.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갈등론에서는 여기서는 가족애체, 특히 요즘 가족애체가 많죠. 가족애체라기도 꼭 이혼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매우 높은 유동성을 가진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직장이란 이름으로 아니면 교육이란 이름으로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주소는 한 곳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각각에 살고 있는 애들은 원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고 아빠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고 집에는 엄마만 남아있는 뭐 이런 식으로 흩어진 해체된 네트워크 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가족애체나 또 사회애체 종교를 둘러싼 우리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은 많은 서방과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이슬람과 기독교를 둘러싼 많은 종교 갈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애체 종교를 둘러싼 또 우리는 또 그것보다는 지역색을 가지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소위 사회애체 또 그러면 뭐 국가애체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신갈등론 통합주의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합주의 입장. 자 그래서 또 다음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지우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보겠어요. 지금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이끌어가는 또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활동이었어요. 그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커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워커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워커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옛날에는 당면 문제 해결,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향상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 향상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시대의 변화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도 필요한 쓸 수 있는 자원이 준비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체계의 연결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도 필요한 자원이 없거나 필요한 체계가 구비되지 않으면 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통해서 연계해주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또 능력이 굳혀져 있다 해도 필요한 자원이 없으면 현실로 실행이 어려우니까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역량도 갖추고 있고 또 클라이언트가 자원도 갖추고 있는데 멍석이 깔려져 있지 않다면 어떤 제도나 어떤 정책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능력이 있어 본들 뭐고 자원이 구비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능력과 자원을 선용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체계의 그렇죠? 사실은 멍석을 깔아준다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체계의 운영 능력.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을 이렇게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 네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이론이나 여긴 정책이라서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형성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은 그 피드백, 평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나은, 보다 발전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능력의 향상,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자원이나 체계의 연결, 또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 또 그러면 새로운 정책 형성의 기여, 이것을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우리가 목적과 목표 이렇게 반서하지 않았습니다만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구체화 또는 상세화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목적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목적의 개념, 목적이란 건 뭐냐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말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그런데 물론 우리 시험에도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사회적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상위의 포괄적 의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는 목적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그 이념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준의 목적은 우리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미시적인 개별적인 목적은 목표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목적과 여기는 이렇게 위계를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로 본다면 가장 최상위의 목적은 이념이라 하고 이것은 국가 수준이죠. 국가 수준에서 언급되는 최상위의 포괄적 목적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적 수준에서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이것은 사회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목적의 개별적인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러한 목적은 개인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목표라고 이렇게 서로 구별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 능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멍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계의 운영 능력도 향상시켜 놓고 또 그러면 새로운 정책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것을 보다 상세히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목적만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목적의 구체화, 목적의 상세화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맞고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적을 보세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적 한마디로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매 순간순간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과정이라고 하면 ing죠.
매 순간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순탄하게 흘러가는 과정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 보통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QOL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QOL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 삶의 질을 말하고 있어요.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서 그냥 요즘 고유명사처럼 영어 번역을 해도 QOL 나오면 삶의 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도 그렇지만 매 순간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도 목적도 매 순간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거기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 구성원과 사회체제 사이에 유익한 상호작용. 구성원과 사회체제가 뭐야? 그리고 개인과 환경이지요. 구성원과 사회체제라는 개인과 환경 간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회복시키거나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뭘 도모한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일본어로 이렇게 귀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자 자신들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 실천은 많은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반영한다라고 설명하는데 클라이언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반영할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할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요구라는 것은 want를 말하는 거예요. want.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need를 말해요. need. 클라이언트의 욕구라는 것은 생물학적 측면에 가까운 걸로서 클라이언트들이 매 순간 원하는 것을 요구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자꾸 단 것만 원하거나 먹고 싶은 것만 원하는 것은 want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그것을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엄히 혼내면서 못 먹도록 하고 그리고 먹기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진정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want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진정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기대가 반영된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설정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것을 이라고 한다. 돼 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거저기 3번에다가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다시 말해서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기대. 사회복지사의 기대가 반영된 것을 목적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조금 전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다음에 사회사업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사업의 기능. 자, 여기 보시면 사회사업의 기능, 판서상 더 이상 지면상 쓰지 못하겠습니다만 사회사업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사업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지금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역기능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 회복,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의 제공이나 연결,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 사회적 역기능 발생의 예방. 이 세 가지를 바로 보엠이 제시했던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사회사업의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이걸 가지고 가시고 나중에 미리 적어 놓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의 회복,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현재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이나 연결,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자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그 밑에 빈 공간을 내놨죠. 그 밑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빈 공간에는 우리가 교재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그래서 이게 판서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정리하니까 4번. 사복실천의 기능. 사복실천의 기능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죠.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 기능이란 말을 2번 쓰는군요. 또 지금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 제공이나 연결. 또 그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역기능 예방. 보통 일반적으로 통설화된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 또는 사회사업의 기능은 이렇게 3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쓰자 하는 것이 사복실천의 이념. 사복실천의 이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합니다만 벌써 최초의 이념으로서는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최초의 이념은 역시 인도주의죠. 인도주의.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최초의 이념으로 하나의 박애사상을 말합니다. 인도주의 이념으로서 박애사상. 박애사상으로 그야말로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의 활동과 같은 것은 인도주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실천하려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의 활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인도주의는 타인을 위한 봉사지요. 타인을 위한 봉사의 개념으로 바로 이렇게 우회방문, 중산층 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회방문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떤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인도주의라는 말을 배제하겠어요. 가장 넓게, 가장 넓게 자변에 깔린 것을 인도주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는 사회진화론이 있습니다.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적자생존론이죠. 적자생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는 것이고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네가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상류층 중심의 자선활동 정당화, 자선활동의 조직화, 자선활동의 체계화, 자선활동의 과학화를 도모했던 자선조직협회에서 강조했던 기본 바탕이론이 사회진화론이 되겠어요. 때문에 이 사회진화론에서는 결국에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도태되어야 할 것, 사회통제, 여기는 사회진화론적 이런 이념은 사회통제론의 입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제,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통제적 측면에서 자선조직협회가 바로 우리는 사회통제, 이걸 교활하게 했던 자선조직협회의 이것도 역시 자선조직협회의 도덕적 가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따라올래 따라오지 않을래, 죽을래 살래 라고 하는 사회통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진화론의 이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과 연결시킨다면 물론 자선조직협회의 따뜻한 말로 도덕적 가마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회통제론적 접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따라와라. 살아남기 싫으면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사회 통계론적 관점의 저변 이념은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주주의 이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민주주의의 이념. 종래에는 그야말로 공급하는 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를 합니다. 평등. 너무 이해했군요. 평등. 민주주의 이념, 평등의 이념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평등의 가치를. 민주주의 이념은. 그렇게 해서 설사 가난해서 설사 없어서 또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클라이언트도 똑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지. 여기는 평등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존중에 대한 이런 이념이 확산된 것. 클라이언트도 인간이다. 클라이언트도 주는 사람만큼이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주의 이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준 대로 처먹어 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천이 이루어졌지만 민주주의 이념이 바탕이 되고 평등 이념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얻어먹는다고 이렇게 빌어먹는다는 표현으로 썼던 그런 사람들도 당당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바로 민주주의 이념에 의해서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실천 윤리가 되겠어요. 다음에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 중에 이 개인주의는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 특히 자유를 강조를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저먹고 살기 위해 저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여기는 두 개로서 여기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두 개의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개인 존중, 하나는 개인 존중이라는 것과 개인 존중을 긍정적으로 보면 참 따뜻한 말입니다만 좀 착역해 보면 여기는 수혜자 축소로 나타납니다. 수혜자 축소. 각자 먹고 살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개인주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주의 그러면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또한 삶의 문제,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에서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좋게 표현하면 개인 존중, 좀 더 싸납게 말하면 수혜자 축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적 모델이지만 우리가 원조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 축소로 작은 정부론, 개인 존중, 수혜자 축소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주의의 이념이 되겠어요. 또 그러가면 그 이외에도 다양화, 뭐 여기다 쓸까요? 다양화. 다양화라고 하는 이념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양화.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결정. 다양화라고 하는 것도 자기결정권을 확대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상 참 좁게 썼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의 종류에서는 교재에서는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손으로 지금 적으셔야 됩니다. 빈 공간 남아있죠. 거기에다가 인도주의, 사회 진화론, 민주주의, 개인주의, 다양화 해서 적어도 우리가 판서한 내용 정도.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로 시작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남을 돕는 원조 활동은 이루어집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니까. 그에 비해서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차가운 얘기로서 미국이나 스펜서나 멜서스의 사상으로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만 이 사회주의는 적자생존론의 입장에서 사회 통계론적 관점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 말을 자선조직에서는 도덕적 감화를 통한 개개인의 변화라고 부드럽게 말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회 통제적 측면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이 모두 이 사회의 주인이라면 설사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도 당당한 대등한 권리를 가진 주인으로서 의미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지위를, 클라이언트도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이념은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그럼으로써 결국에 이제는 클라이언트도 무조건 클라이언트의 무조건적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별적 클라이언트의 선택적 봉사가 필요해진 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선택적 봉사. 그에 비해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는 개인 스스로 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개인 존중이죠. 작은 정부로는 입장에서의 개인 존중이 강조되는 이념이 개인주의가 되겠는데, 문제는 개인 존중이란 말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각자 알아서 해야 되지 하는 결론에 떨어짐으로써 이 개인 권리의 존중이나 개인 존중의 사상은 먹고 사는 문제로 가면 잔인한 수혜자 축소라는 문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양화는 민주주의와도 연결되겠습니다만 인간의 욕구, 욕망이나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 반대로 획일적인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필요하든 말든 무조건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택적 봉사의 개념을 민주주의에서 찾아보는 것처럼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양화의 이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인도주의의 이념, 박애사상, 타인을 위한 봉사, 사회의 진화론 좀 쌓아놨죠. 그래서 사회 통제적 측면의 실천. 또 민주주의에서는 바로 여기 평등으로서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여기 나오는 인도주의 이념의 바탕것은 타인을 위한 봉사로서 보편적 봉사, 그냥 주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만 여기는 자기결정권으로서 다양화의 이념과 더불어서 선택적 봉사라고 하는 자기결정, 선택적 봉사라는 그런 실천을 가져온 것은 민주주의 이념과 다양화의 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자의 삶은 국가의 각본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개인 존중에 이러한 이념을 가져왔지만 그게 실천의 대상인 소유된 자나 배고픈 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수혜자 축소라고는 아픔을 가져온 것이 바로 개인주의가 되겠습니다. 수혜자 축소. 그래서 교재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판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